사실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가능성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100만은 최소 통계인 거고요. 사실상 800만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 독특한 것은 1파 이후에 2파, 3파 굉장히 빨리 압축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새로운 인구 그룹의 출현이죠. 2030을 두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저성장과 함께 시작되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해요. 선배 세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꼈던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생하고 딱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쑥쑥쑥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선배 세대들은 생애 전체의 이벤트를 통과한 반면에 후속 세대들은 첫 발을 디디기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 1년의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굉장히 낮은 저출산율. 여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니 적어도 아마 한 세대 후가 되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청년 인구의 사회 진입이 지체되거나 혹은 악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분화하면서 자기의 가족을 꾸려야 되는 당연한 임무, 미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또 연기하는 방식의 새로운 인구 그룹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 그룹들이 사실은 옛날에도 물론 있었는데 굉장히 소수였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위 취준생 이후에 우리가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조금 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 얘기는 뭐 기존 부모 밑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거든요. 백수 미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화할 수 있을 수준의 현실이 아니고요. 이미 현상이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업자녀의 가능성 안에서는 첫 번째는 무직만으로 보는 건 곤란하다. 무직이 유직으로 연결되는 가능성도 높다. 전업자녀의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녀일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조건들이 마치 취준생처럼 혹은 캥거루족처럼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 밑에서 원조를 받기도 하고요. 그걸 조금 더 연장해 버리면요. 연령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어섬 통계로 얘기하면 20대가 보통 한 40만 좀 안 되고요. 그 30대도 한 40만에 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40대가 되면요. 이것도 30만 대 조금 안 되거든요. 결국 20, 30, 40 이 30년 구간을 합치면 시어섬 통계에 잡히는 사람만 100만이에요. 또 하나는 동거의 유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설하에서 같이 사는 게 이제 우리가 캥거루족이다 취준생의 이제 맥락이고 우리의 이제 편견인데요. 따로 살아도 사실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필요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일종의 계약 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리 이제 동거 방식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독립의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결의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각자 공급하는 체계, 이것들을 조금 더 계약의 형태로 나간 게 사실은 전업 자녀의 출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고학력이면 취업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독립을 잘할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뭐 저성장의 파고는 사실은 뭐 무차별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전업 자녀의 가능성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학력일 때 사실은 독립을 빨리 해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고학력 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소위 자녀를 우수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부모의 소득이 이미 이 자녀의 교육비로 투자가 돼 있거나 앞으로도 투자가 전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만큼 우수 인재를 키웠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의 가족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성장의 파도 속에서는 아무리 우수 인재라도 취업의 가능성을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전업 자녀로 남아있을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직업이 있냐 없냐, 연령이 낮냐 높냐, 혹은 같이 사냐 아니냐, 혹은 동거를 하냐 아니냐, 학력이 높냐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까지 놓고 봤을 때 시어섬 통계 100만은 최소 통계인 거고요. 사실상 800만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새로운 인구 그룹의 출현이죠.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로까지 좀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사회나 30대 직장인인 저에겐 또 어떤 영향으로 또 올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우리가 뭐 사실은 예전에도 통계 있었습니다만 시어섬 통계 지금처럼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어섬 통계가 나왔을 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30대 40대라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당연히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년들, 장년들을 이미지를 떠올립니다만 30대 40대인데 집에 이렇게 앉아서 일상을 보내시는 소위 무직자,
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쉬어섬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해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저성장이 고착화가 많이 됐죠. 앞으로의 한국의 성장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감축 성장이 전제가 된다면 감축 성장이란 상황에서 전업자녀의 출현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지금 아마 2030, 40의 최소분으로 아마 100만을 보고 있는데요. 부모의 소위 지원과 자녀의 어떤 그 의탁, 결합의 형태를 만약에 전업자녀의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뭐 저 같은 직장인들이나 혹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궁금한 것 같아요. 새로운 현상이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동시에 그 문제들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시장, 기업의 또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또 기업가 정신의 발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계나 직간접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 전업자녀의 존재 그리고 규모는 빠른 속도로 이제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발생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일련의 과정, 이 과정에서 사실은 복지제도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근본부터 사실은 삐거덕대기 시작하면 사회는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유형, 그냥 단순한 이벤트다라고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들의 자구책일 수 있다. 자구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그 정책적인 어떤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만약 그걸 못 만든다면 이 전업 자녀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 줘야 됩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줄어들어도 그 속에서 잘 사는 전략, 같이 가져가야 균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녀도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 문제가 본인의 노후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지금 그대로 간다면 자녀도 머리 아프고요. 본인의 노후 불확실성은 더 머리 아파요. 둘 다 악재죠. 근데 이게 전업 자녀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1 플러스 1이 3, 4가 되는 거죠. 부모의 간병, 그러니까 소위 노후 이슈죠. 노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갈등들을 전업 자녀의 역할로 일정 부분 벌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팠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다 연금이다 굉장히 이제 의존성이 높아집니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도 정부복지다 뭐 이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안전망을 깔고 있습니다만, 이게 불안하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자산이라든가 소득을 끊임없이 현역 때 쌓아두는 방식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간병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아팠을 때 어쨌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건데, 우리 집 간병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인데 저품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정도예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동기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죠. 이 전업 자녀가 여기에 투입되면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근로생활이 아니라도 부모의 소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호구지책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사실은 부모의 필요와 자녀의 필요가 분업의 형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건 뭐 의료와 간병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도전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결국 노청 간의 연대 모델의 힌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업자녀라는 게.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한다면 잘 활용해서 이것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또 벌어지는지, 혹은 또 거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대처를 못했다면 그게 어떤 사회 문제로 갔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성장과 함께 시작되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메랑족이다, 캥거루족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느슨한 형태의 전업 자녀의 가능성을 타진한 최초의 1파거든요. 그 1파가 2파, 3파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구체화되는 흐름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이 독특한 것은 1파 이후에 2파, 3파 굉장히 빨리 압축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지리한 방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까운 뭐 일본만 해도 그렇고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는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보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외 선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일본이 사실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저성장이 벌써 한 3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타, 니트족, 일본이 원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소수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젊은 프리타 니트족이 이제는 막 중장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8050 문제다, 뭐 5060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결국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자녀 세대의 어떤 존재감이 연결된 형태의 새로운 가족 유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가족 유형이 작은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MPO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 문제에 대한 파장이나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게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굴들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전체에서 혹은 국가 단위에서 전업 자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을 정상화를 위해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어쨌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 단위에서 2030의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제도와 정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키워내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또 한 명의 기성세대이시자 또 아버지이시잖아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는 왜 독립 안 하냐, 노력을 더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조의 얘기거든요.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듯이 이 독립하지 않는 자녀도 자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도 모든 이 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마무시한 고민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늘 허리처럼 굉장히 이건 좁아지고 있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전환 때문에 변화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어쩌면 그 아쉬움은 본인들 당사자들이 더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 바로 전업 자녀일지언정 그들을 응원하고 소위 품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키워줘야지 자꾸 힐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 전업 자녀가 아니라도 전업 자녀 물론이고요. 전업 자녀가 아니라도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의 변화 착취 혹은 억압 같은 것들을 일단 공감을 하고요. 공감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 길에 힌트를 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식들. 그게 새로운 달라진 부모의 출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의 각자 도생의 방식이 사실은 전업 자녀가 연착륙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